그러게 뭔 놈의 헛바람이 들어서 좌익을 하겠다고 덤비길. 에이구 이게 뭐냐? 그 굵은 팔뚝이 어떻게 이렇게 나무꼬챙이가 됐어? 어? 이런 점이 있었나? 듣는 웹툰 매트리스타 356화 사변계담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무슨 컨셉이죠? 아니, 저는 오랜만에 셋이서 녹음하네요. 약간 이런 식으로 나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컨셉이 있어야만 조조에 잡아먹힌 사람아 컨셉이 있어야만 말을 합니까? 아니, 너무 높낮이가 너무 컨셉 있는 사람처럼 말했잖아요. 아, 안녕하세요.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요즘 계속 오프닝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라고 했죠. 근데 그 뒤에까지 하진 않았어요 보통.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세 명이서 모여가지고 리뷰를 할 건데 사실 이 작품을 한번 리뷰를 했었대요. 했었대요. 제가 그날 뭔가 급한 사정이 있어서 녹음을 참여를 못한 날이 있었는데 두 분이서 하셔도 충분할 것 같다라고 던지고 갔어요. 그리고 네. 녹음이 끝났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야. 그 벡터맨 알죠?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 벡터맨이 거야. 뭐예요? 와,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벡터맨을 몰라요? 어? 아 20대는 안 되겠다. 아, 벡터는 뭔지 아는데. 삶은 벡터죠. 네. 그쵸. 그래서 그걸 맡겼더니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네. 제가 3분의 1 정도를 들어봤어요. 앞부분을. 음흠.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더 이상 듣지 마시고 죽여라. 그래서 파일을 죽였습니다. 아하.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말했었나?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그렇대요. 그냥 죽이죠라고. 그냥 없던 일로 하죠라고. 그래서 그렇게 저희의 녹음 파일이 죽어버렸습니다. 네. 네. 뭔가 사고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그러면은 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하죠. 그거는 뭔가 의지가 있어 보이잖아요. 녹음 파일이. 오늘 작품의 장르도 장르인데 녹음 파일에 의지가 있으면 안 되니까 저희가 그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네. 왜 삭제를 했느냐? 이 작품이 오늘 리뷰할 작품이 뭐 제목 보고 다 들어오셨을 테니까 사변계담이기 때문입니다. 음흠. 이 작품에 대해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다양하게 다층적으로 맞아요. 굉장히 많은데 네. 두 분이서 하시면서 약간 그 쿵짝이 맞아야 되는데 한 명은 발로 하이파이브를 하려고 하고 한 명은 손으로 로우킥을 차려고 하는 아니, 약간의 역량 부족을 좀 느꼈습니다. 그런 그래서 뭐 요즘 약간 콧대가 높아지셨길래 그래서 뭐 좋은 선물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네. 네. 강태진 작가님께서 연재 중이신 지금 휴재 중이시니까 그렇죠. 사변계담이라는 작품 2023년 1월 9일에 그 작년이니까 한 1년 반 조금 넘었죠. 네. 네, 휴재 기간 포함해서 1년 반 조금 넘게 전에 연재를 시작해서 총 5개의 챕터 시즌 1이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시즌 휴재 중이고요. 아마 연말에는 돌아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뭐 여쭤본 거 아니고요. 그냥 제 감으로 그냥 이 정도시면 돌아오시던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네. 심리적 가심이라는 네. 거죠. 한 반년 쉬고 돌아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작가님 소개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강태진 작가님이 굉장히 독특한 작가님이시잖아요. 강태진 작가님은 2013년 레진 코믹스에서 애욕의 개구리 장갑으로 데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이 연재될 때 봤어요. 저도. 그 시절에 왠지 그때는 아직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신작들을 열심히 하나하나 마음 가는 대로 찍먹할 수 있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11년 전이에요 벌써.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당신 이거 보면 안 됐을걸? 아니에요. 저 그때 거의 딱 막 성인.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좀 더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던. 일단 19세 달고 있으면 그죠.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뭘까? 그리고 일단은 흑백이고 뭔가 애욕이라는 말이 그리고 뭔가 붙어있고. 약간 좀 다른 만화들이랑 좀 분위기가 남달랐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때 그 세미님이 여유가 있어서라는 말씀은 세미님한테 여유가 있는 것도 있지만 네. 웹툰 전체에 여유가 좀 있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아, 그렇죠. 작품 숫자가 적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레진에서 좀 이것저것 되게 다양한 만화들이 연재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이버랑 다음 갈 수 없는 만화 다 모여였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레진 코믹스는 좀 약간 그 빨간색이 너무 강한 빨간 맛. 그런 느낌이 되어버렸는데, 근데 2013년에도 레진 코믹스는 성인 만화가 주류긴 맞아요. 했는데, 주류긴 했어요. 근데 지금의 성인 만화 주류인 레진 코믹스랑 또 다른 느낌이죠. 조금 달랐죠. 그래서 그러니까 성인 만화지만 그러니까 포르노적인 만화가 아니라 되게
성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성인 연령대 볼 수 있는 만화들? 일본 만화로 치면 청년 만화라고 네, 부르는 약간 네, 그런 그런 느낌. 유의 만화. 이 많이 연재가 돼서 이 작품도 그 중 하나였죠. 이 작품 스토리 소개를 좀 해야 될까요? 뭐 그냥 알아서 보세요. 네, 네. 약간 좀 설명하기가 약간 거시기한 네. 면이 있습니다. 개구리 장갑을 뭘로 만드는지까지만 설명을 드릴까요? 네. 네. 그 굉장한 것으로 만들고 개구리 장갑을 네. 왜 개구리 장갑인지는 직접 보시면 압니다. 네, 개구리로 만들지 않고요. 그쵸. 네. 네? 아, 네. 개구리는 장갑을 끼지 않아요. 아니 그 개구리 장갑이라는 게 그거 아니야? 손가락 넣어가지고 인형 하는 페페 말하는 거죠?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손가락이 다 달려 있는 장갑이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손가락 개구리 왕눈이 손가락처럼 생겼습니다. 음. 무엇으로 손가락 인해서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점점 기어서 만들거든요. 뭘로 네. 기워서 만드는지는 직접 네. 보시면 되겠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그때부터 레진에서 이제 되게 다양한 작품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까지 꾸준히 작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들깨이빨 작가님, 그 분해죽이라든지 아니면 단지 작가님, 최용성 작가님, 김달 작가님, 김승용 작가님, 수사반장 작가님. 김승용 작가님 제가 얼마 전에 만났거든요. 와우. 오. 차기작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무 작업이 안 된다.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듣고 계시다면 화이팅 하시길. 화이팅. 그리고 이후에 어떤 작품 연재하셨나요? 이후에도 레진 코믹스에서 좀 연재를 하셨는데 B급 러브 픽처쇼라는 작품 하셨고 그리고 조국과 민족도 연재를 하셨습니다. 조국과 민족 명작입니다. 이 작품도 참 할 말이 많은데. 다음에 저희 강태진 작가님 특집해서 한번 쭉 리뷰하죠. 네, 좋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전부 다 성인 만화였거든요. 근데 2020년에 카카오 웹툰으로 이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연재처를 바꾸신 네, 거죠. 플랫폼을 바꿔서 그러니까 이직이나 이적이 들어가려면 네. 소속이어야 해요. 소속은 아니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처음으로 비성인 작품을 연재를 하셨는데 아버지의 복수는 끝이 없어라 네. 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도 명작입니다. 네. 다 명작이신가 보네요. 제가 하나도 안 봐가지고. 아직 인생의 즐거움이 많이 그렇습니다. 남았다. 그래서 이 작품은 약간 명작 땅땅 공인이 된 게 2021년 오늘의 우리만화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강태진 작가님의 어떤 캐릭터? 그 작품으로서의 캐릭터라고 할까요? 그런 건 어떤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림체나 소재 그리고 분위기, 스토리텔링 모든 점에서 본인만의 뚜렷한 개성을 갖고 있는 분이신데 사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리뷰할 사변계단만 봤잖아요. 네. 그것만 봤을 때만 해도 이게 호러물인가 싶을 정도로 좀 둥글둥글한 그림체. 그리고 또 호러물스럽지 않은 분위기도 같이 연출하시다 보니까 좀 특이한 면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앞세대 한국 근현대를 이제 배경으로 한 작품을 많이 그리시고 있고 그리고 그 시대사학을 디테일하게 잘 살린다는 게 참 특이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사투리가 대부분의 작품에서 굉장히 찰집니다. 맞아요. 그리고 되게 다양한 지방의 사투리가 작품에 등장하는데 특히 이 사병계담에서는 그 경기방언이라고 하는 뭐 하셨어요? 약간 네. 그 박명수 말투. 네. 그게 경기 남부 방언일 거예요. 제가 경기 남부 출신이잖아요. 진짜요? 어르신들 쓰십니다. 오. 실제로 쓰세요? 할아버지를 쓰세요. 그래서 제가 뭐 길을 여쭤보는 분들이 계시면 네. 에이 학생 이 길 좀 알려줄 수 있으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우와. 있어요? 약간 이렇게 물어봐요. 오. 네. 그게 경기 남부 방언이고 경기 남부 방언도 수원 지역 제가 살았던 수원 지역 방언이랑 안성 지역 방언이 달라요. 와우. 네. 그리고 서울 말만 해도 왕십리 지역 사투리가 따로 있고요. 안성기 씨 말투 있죠. 음. 그게 왕십리 지역 말투예요. 오. 성 안의 말투가 또 달라요. 기분이 좋거든요 있잖아요. 네. 그건 성 안 지역 말투고 예를 들면 안성기 씨의 음. 말투 막 이렇게 날 쏘고 가라 하는 말투 네. 이건 아니지만 그 말투는 왕십리 지역 말투고 되게 한국에도 말이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이 작품의 배경이다 보니까 이게 약간 이 북쪽 말투인지 경기 남부 지역 내가 알고 있는 그 말투인지 처음에 헷갈렸어요.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투리를 쓰시는 게 저는 작품을 만드시는 그 작가님의 입장에서도 되게 힘드실 텐데 왜냐면 그렇죠. 알아보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글로 쓰니까 말투 들으면 바로 알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수원 사투리 지금도 남아 있는 건 뭐 하실 거예요? 뭐 할 거예요?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뭐 할 거? 라고 하지. 밥 먹을 거? 그래요? 밥 먹으러 갈 거? 지금 갈 거?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되게 반말 같다. 네. 그러니까. 어른들한테는 이제 그 수원 사투리가 이제 많이 사라지면서 어른들한테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데 친구끼리는 되게 많이 있었어요. 너 지금 밥 먹을 거? 그럼 나와. 하셨나요? 해가지고 가고. 저 썼죠 저도. 우와. 네. 동생하고 전화 통화하면 지금도 써요.
우와. 형 오늘 올 거? 그러면은 나 오늘 안 가. 그러면 언제 올 거? 이렇게 물어봐요 동생이. 네, 그렇습니다. 오, 지금도 살아 있다. 우와. 네.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이 서울쟁이들은 몰라요. 그리고 또 수원 사투리 하면 눅눅하다를 말하는 수원 사투리가 누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 이거 뻥튀기가 왜 이렇게 누웠어? 우와. 실제로 씁니다 이것도. 물론 요즘에는 잘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님이 이런 사투리를 다양하게 쓰시는 것도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이 대부분 작품이 범죄 근현대 범죄 스릴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지금 다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작품들에 다 범죄 무조건 등장하고 네. 피가 무조건 나오고 네. 누군가 꼭 죽고요. 네. 네. 그리고 대부분 근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불편할 수 있는 그 소재들을 되게 잘 녹여서 살리세요. 그리고 그걸 되게 블랙 코미디 오 맞아요. 라고 부르는 정확하게 그런 코미디로 승화시키십니다. 굉장히 능하신 작가님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작품 분위기가 자칫하면 되게 무거워질 수 있어요. 조국과 민족 같은 경우가 딱 그렇거든요. 아 그렇죠. 이거 잘못하면 진짜로 되게 사람들이 되게 맹비난할 수 있는 소재를 다루셨어요. 그러니까 조국과 민족은 1970년대 네. 안기부를 소재로 한 작품이죠. 네. 중정, 안기부 이런 데를 소재로 한 작품인데 그걸 다루면서 긴장감도 있고 중간중간 웃깁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아.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그러니까 사실 이런 소재를 다루면은 엄청 무겁게 처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화 중에 뭐 남산의 부장들 같은 그런 스타일로 만들 수도 있고. 시종일관 이렇게 보는 사람이 되게 긴장되게도 할 수 있는데 이 작가님 작품은 그렇진 않고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느렸다 줄였다를 되게 템포? 네, 능수능란하게 네. 잘하시는 템포 조절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데서 터뜨리십니다. 심지어 웃겨요. 네. 그래요? 네, 네. 웃겨요. 그리고 그 맥락을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사회 그때 당시를 맥락을 잘 알고 있으면 더 웃겨요. 물론 살았던 분들한테는 못 물어봤어. 아 저도요. 저희 아버지한테 물어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내가 역사를 공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웃긴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들이 많아요. 그리고 인물들도 특징이 있는데 생활감이라고 하죠. 세상에 좋기만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나쁘기만 한 사람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사람들이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작품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님의 작품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런 창작물을 보면은 되게 현실이 없을 것 같이 되게 이상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북부대공이라든지. 그런 쪽에 이상적인 판타지적인 인물도 있고 약간 보통 사람은 갖기 힘든 막 엄청난 정의감을 갖고 있다던가. 엄청난 흉부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쵸. 아무튼 근데 강태진 작가님 작품에는 그런 인물들은 거의 나오지 않고 네. 되게 현실적으로 나쁜 사람들, 현실적으로 약간 착한 사람들 이런 정도의 많이 착하지도 않아. 많이 착하지 않아. 아주 적당한 양심을 갖고 있는 조그만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죠. 현실에 진짜로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웃겨요. 그래서 무섭고.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치졸하고 찌질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치졸하고 찌질한 게 말하자면 어떤 대단한 걸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가족 먹고 살라고.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자기 바운더리, 자기 가정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되게 그러니까 안타까운 지점이죠. 말하자면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 작가님 작품에서 아까 범죄가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진짜 아주 특별하게 나쁜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아들 때문에 미안해 이러면서 등을 민다던가 약간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물론 납득이 가진 않지만 이해가 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할 작품 사변괴담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보죠. 네. 사변괴담은 어떤 작품인가요? 사변괴담은 1950년대에 발발한 이제 6.25 전쟁을 전후를 배경으로 이제 괴상한 이야기가 떠돌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6.25 사변이라고도 부르죠. 또는 6.25 전쟁 또는 한국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 전쟁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전쟁 전과 후를 배경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괴담, 괴이한 이야기
이 작품 안에서 그러니까 남 얘기처럼 들려주는 게 아니라 그걸 겪는 사람들의 얘기를 보여주죠.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옴니버스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챕터에 따라서 6.25 사변 플러스 괴담이라는 이 테마를 공유하는 각기 다른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가님의 이전 작품들과 다르게 대놓고 처음에는 완전 호러 작품이에요. 아, 다른 작품들은 그렇게까지 호러 느낌이 안 났나 보네요. 스릴러에 가까워요. 호러는 아니에요. 네, 호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서운 거지 귀신이 무섭진 않았어. 그러니까 사변괴담은 그러니까 되게 특히 초반은 이렇게 무서운 거, 피 예, 많이 그쵸. 나오는 거, 귀신 이런 거, 대가리 쪼개지는 거. 약간 이런 거 못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보기 힘들 수 있거든요. 아, 그쵸. 근데 다른 작품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보는 내가 괴롭지, 약간 이렇게 비주얼적으로 맞아요. 저한테 충격을 주진 네, 않아요. 맞아요. 상상돼서 괴로운 거. 아, 애욕의 개구리 장갑 굉장히 괴롭습니다. 몇 개야 저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네. 네. 그런데 귀신이나 피 잘 못 보시는 분들은 초반부에 꽤 힘드실 수 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첫 번째 에피소드, 숙모 에피소드가 좀 심하고요. 네. 그거 지나간 다음에는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유혈은 낭자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공포 호러를 앞에 내세워서 나온 건 이 작품이 처음이긴 합니다. 그래서 매 에피소드마다 귀신들이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해요. 그래서 중간에 생시라고 부르는 살아있는 시체들의 낮과 밤이 나오죠. 네. 그래서 별개의 이야기인 줄 알았던 챕터들 사이에 접점이 생겨요. 이거 옴니버스인 줄 알았더니 옴니버스였잖아. 옴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시체 군단을 만들고 일부러 이렇게 그 부리는 어떤 그 존재 또는 집단 또는 뭐 무협으로 치면 마교 같은 그쵸. 그쵸, 그쵸. 그런 느낌의 세력이 있다는 것이 나오고 시즌 1을 마감하시고 지금 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독자의 입장에선 작가님 괴로우시겠지만 빨리 빨리 돌아왔으면 시즌 좋겠다. 2, 시즌 2를 내보세요. 빨리 짤짤짤짤. 그렇게 한다면 유혈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작가님 걸로 개구리 장갑을 만들어 버리는 수가 있어요. 아니 이거 너무 파렴무도한. 근데 시즌 1에서는 그래서 등장만 하고 이게 뭔지 안 알려줬어요. 그쵸. 그쵸, 그쵸. 이런 존재들이 있답니다. 음. 누굴까요? 있을 수 있을지도. 약간 딱 이 정도로 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는다. 그런가요? 요즘에는 최소한 얼굴은 보여줘야 돼. 얼굴은 나오지 않았나? 마교 대장 해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지 알려줘야 된다고. 얘가 뭔지. 근데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좋았어요. 이게 원래 내가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이야. 그치. 이 템포가 바로. 익숙한 템포다. 이제 이 장난에 춤을 출 수 있어. 지금까지는 너무 힘들었다고 하면서 작가님 지금인가요? 두두두두둥 하면서 뛰어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늙은이의 입맛에 맞는 템포다. 근데 뭐 늙은이의 입맛이라기보다는 이게 웹툰에는 어울리지 않는 템포라고 볼 수도 있는데 굉장히 명작이고 수작이라는 평가를 여기저기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템포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용이 재미있고 그리고 이야기의 전달이 확실하게 잘 되고 있으면 독자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으면 그 템포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템포에 알아서 독자들이 맞춰서 춤을 추는 거예요. 이 작품이 순위가 낮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제가 작년에 연구했을 때 연재 중이었잖아요. 네. 그때 탑 30 안에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꽤 인기 있는 작품이었고 작년에 오늘의 우리 만화상 최종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최종 후보는 15위는 공개됐으니까 15위까지는 거기 올라갔는데 이런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고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는 작품이에요. 강태진 작가님이 초반에는 약간 옛날에 10년 전쯤에 연재하셨을 때는 약간 이런 소재의 작품은 없겠지에 집중하셨다면 지금은 내면의 이야기를 좀 풀어내는데 집중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작가로서 성숙해진 작가님을 10년 동안 따라온 기분이어서 저는 되게 즐거운 작품이기도 했어요. 6.25 전쟁, 한국 전쟁이라는 소재를 다루다 보니까 정말 많은 죽음이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우리한테 너무 먼 얘기예요. 그렇죠. 네. 저희 아버지가 51년생이십니다. 근데 아버지한테도 전쟁은 이미 지나간 얘기였어요. 그렇죠. 태어나고 나신 다. 네. 나를 인지할 때는 이미 전쟁이 끝난 뒤였어. 우리 아버지도. 그러니까 너무너무 먼 얘기고 아버지는 전쟁으로 인한 그 뒤에 가난을 경험하신 거죠. 전쟁을 경험하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너무 역사나 아니면 근엄하고 막 이렇게 무거운 얘기로 가기 쉬운데 그걸 오히려 이렇게 약간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좀비물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호러라고 해야 되나? 근데 지난번에 위아더 좀비를 SF로 분류할 수 있었다면 이 작품도 아 좀비 SF네요. 네.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이 작품도 충분히 좀비물이 될 수 있다였는데 그러면은 사병괴담도 SF인 걸로 하죠. 네, SF 호러물이고요. 그래서 이 작품이 어떤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짚고 있는 지점들을 보면 저는 역시 작가님께서 어떤 한국의 근현대사에 가지고 있는 애착과 통찰이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챕터들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챕터 무엇입니까? 첫 번째 챕터는 숙모이고요. 6.25 전쟁이 발발한 후에 이제 피난길에 오른 가족이 갈 곳이 없어서 빨갱이였던 작은 아버지네로 향합니다. 근데 이게 도착해 보니까 동네가 전부 다 홀랑 불타버렸네요. 그래서 괜찮나? 내 작은 아버지는 괜찮은가? 하고 걱정했는데 하필 딱 하나 남아 있었던 거예요. 작은 아버지네 집이. 그래서 거기 도착해 보니까는 처음 보는 여자가 그냥 서 있는 거예요. 혹시 누구신가요? 했더니 저 작은 아버지님네 이제 아내입니다. 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처음 보는. 그렇죠. 우리 동서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형수는 어디 갔어요? 동서는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는 이미 애 갖고 내뺐죠. 라고 말을 하죠. 네. 남편이 빨강인데 여기 있고 싶겠어요? 하면서. 그렇죠. 일단 모르는 이 여자분이 1화부터 이 작품 심상치 않은 걸을 담당하는 비주얼을 갖고 계십니다. 그 딱 얼굴 등장할 때부터 네. 네. 첫 컷부터 네. 그 얼굴로 장르를 설정해주는 캐릭터. 그죠. 처음에 그냥 맴 이것만 나오고 매미가 되게 많구만 더웠겠다 7월 아이고 50년 7월 이러면서 쭉 내려가다가 그러니까 피난길까지는 평범하죠. 네. 1950년 7월이고 뭐 걸어가고 있으면 피난민이겠거니 하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갑자기 등장한 그 첫 컷에서 헐. 그래서 그 비주얼적인 충격 헐. 헐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가족이 현재 그 집을 묶으면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녀들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목격하기 시작하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 뒤는 직접 보시길 바랄게요. 이게 그 아이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렇죠. 그게 이 작품의 서스펜스를 만드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 에피소드에. 그 막 화마다 장면이 아주 왜 그러시는 거야? 나 1화 처음 볼 때가 아직도 생생해. 잘라고 누워서 신작이 올라왔구만 이러면서. 잘라고 누워서. 슥슥슥슥 내려보다가 신작 재밌겠다 하고 내려보다가 1화 딱 보고 나서 일어나서 결제했잖아. 결제하셨어요? 전 약간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조금씩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점점 한 명씩 사라집니다. 그죠? 네. 맞아요. 어떻게 사라지는지는 보시고요. 네, 직접 보십시오. 두 번째 에피소드. 네, 두 번째 에피소드는 첩이라는 에피소드인데요. 이때 배경은 그 6.25 전후일 때 그때 그러니까 민간인들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낮에는 국군들이 와가지고 야 이러면서 식량 내놔 이러면서 뭐라 하고 밤에는 산에서 이제 빨치산들이 내려와서 식량 내놔 하고 이렇게 그 양쪽으로 시달리던 그 시절입니다. 네, 이런 시절에 마을에 한 부부가 있는데 이 아내는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이유로 남편이랑 시어머니 모두에게 소박을 받고 있습니다. 둘 다 개못됐음. 근데 이 시절에는 되게 흔한 일이기도 했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남편은 우리 아이가 있어야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 이러면서 첩을 당당하게 드립니다. 대를 이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으면 대가리를 깨야 됩니다. 네. 1950년대니까. 그렇죠. 네, 뭐. 인류는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남편도 되게 많이 쓰레기인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처를 납두고 첩을 들이면은 몰래라도 하던가 뭔가 그런 노력조차 안 보이고 심지어 첩한테 먹일 밥을 이 아내한테 야 밥 지어 하고 그거를 이고 첩이 사는 집에 갖고 가게 하죠. 아내는 그걸 또 묵묵히 지고 갑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조선시대에서 넘어와서 이제 근대에 이르기까지 자식을 못 낳는 건 죄였어요. 네.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것만으로도 이제 소방 맞을 사유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쓰레기 같은 나라였느냐. 아무튼 네. 뭐 이런 상황인데 첩은 그래서 이런 눈치를 보다가 그러면은 내가 이
이놈을 잘 잡고 있으려면 내가 아이를 가졌다고 해야겠다 해서 아이를 가졌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어머니가 또 엄청 잘해주죠. 이 아내는 으유 아이도 못 갖는 년 막 이러면서 뭐라 하고 이 첩한테 가서 어머니가 잘해줍니다. 네, 며느리는 이 모든 것이 서럽고 힘들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너무 무서워서 거역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마을이 계속 그 국군하고 그 빨치산한테 양쪽으로 시달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군이 야 너 빨치산한테 밥 줬지? 말해 너 남편 어디 갔어?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빨치산들에 내려오면 당신이 국군한테 밥을 줬습니까? 이게 씨. 그러니까 이게 나라냐? 신세기들아 이게 진짜. 나라냐? 이게 나라냐? 아무튼 근데 시어머니가 너 남편이 어디 갔는지 밝히면 내가 너를 죽인다. 약간 이러고 엄청 협박을 하죠. 그래서 며느리는 감히 시어머니의 말을 거역을 못해서 결국 그 남편의 행방을 얘기를 안 하다가 끝끝내 국군한테 죽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이 며느리가 귀신이 됩니다. 아, 될만 하지. 이 정도면 될만 해, 진짜로. 근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이에요.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이렇게 보여주고 네. 엿 같죠? 그럼 귀신 돼야겠죠? 자, 본편 시작합니다. 약간 이런 식입니다. 이 에피소드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다른 에피소드들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앞에 두 에피소드래. 이 숙모라는 에피소드는 약간 그러니까 배경 설명이잖아요. 네. 당시에 이제 그 서북청년단에 있던 시기고 그리고 전쟁 시기고 이 전쟁 시기에 보도연맹 학살이라는 것도 있었고 이게 50년대거든요. 50년이 보도연맹 학살이 있던 때예요. 보도연맹 학살이라는 게 뭐냐면 태극기에 휘날리며 보셨습니까? 아, 네, 봤죠. 거기서 이은주 배우 네, 장동건 기억이 부인 아. 안 나네요. 2004년인가 2006년인가 그쯤 아니에요? 20년 전이에요. 장동건 부인이 기억이 안 나? 이거 기억 안 날 수가 없는데 들어봐요. 기억 나는지 안 나는지. 네. 왜냐하면 뭐냐면 이 되게 가난했어요. 장동건네 집이. 그리고 원빈이 공부를 잘했어. 그쵸. 아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원빈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막 공부를 시키고 그랬는데 가난하니까 쌀이랑 비누 준다 그래서 가가지고 뭐 서명을 하래요. 아. 그래서 서명을 해요. 쌀이랑 비누를 받아와서 밥을 먹어요. 그리고 나서 겨울이 되니까 갑자기 나오라는 거야. 그리고 끌고 가서 갑자기 등뒤에서 총 쏴서 죽여요. 이게 보도연맹 학살입니다. 보도연맹이 뭐였냐면 이 좌익 세력들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당시 공산당 실제로 조선 공산당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공산당이 싫어하면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간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내려온 사람들은 보도연맹에 가입을 해서 정신교육을 받고 나가라. 그래서 이 세탁을 해라, 신분 세탁을 하시오. 약간 이런 단체였어. 국가 단체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 문제가 뭐냐면 지역 할당제를 내린 거야. 이게 비극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월북했어. 그러면 가족 이름 적고 남편이 월북했어. 그러면 부인이랑 자식 이름까지 막 적고 그다음에 가난한 지역에 가서는 여기에 쌀 주고 비누 줄 테니까 와서 서명하세요. 뭔지 설명도 안 해줘. 글도 못 읽으니까. 그럼 사인을 해. 이름 적어.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하고 보여주면은 그거 적고 대신 서명하기도 하고 이름 불러주면 그런 식으로 가입을 시켜. 이렇게 가입한 게 49년 말까지 30만 명이었어요. 와. 그리고 보도연맹 학살이 방금 그 아까 말했던 태극기 날리면서 장동건 부인이 죽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학살을 하는데 몇 명이 죽었냐? 최소 10만, 최대 120만. 이 한국군과 경찰과 서북청년단을 비롯한 이 우익 세력한테 죽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이 안에 녹아 들어가 있어요. 이 분위기를 보면 느낄 수 있어. 국군이 죽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에서 이게 그런 얘기기도 한 거예요. 빨치산이라는 게 파르티잔에서 온 건데 네. 이게 그 게릴라예요 말하자면. 네.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북한군이 남아 있었어요. 지리산이랑 이런 깊은 산골짜기에 남아 있다가 내려와서 이렇게 훔쳐가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도와준 게 아니잖아. 그쵸. 총 들고 와가지고 자 선택하세요. 당신의 선택은 한 발과 한 그릇.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한 그릇이지. 죽을 일이 있어? 그랬더니 공산주의 세력을 도와줬다고 죽이고 이랬던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런 식으로 진짜 말도 안 되게 죽은 비합리적이라고 말하기에도 뭔가 비이성적이죠. 네. 인간이 할 수 없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적군이 해도 전쟁 범죄야. 예를 들어서 북한군이나 일본군이 했어도 전쟁 범죄예요. 10만 명을 죽이는 건 누가 해도 전쟁 범죄라고. 근데 그걸 국군이 자국민한테 했어요. 그건 전쟁 범죄가 맞지. 10만 명만 죽은 게 아니죠 또. 그러니까 이런 비극을 이 작품에서 계속해서 조금씩 녹여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역사야 라는 걸 알고 보면 이 작품이 더 무서워요.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 에피소드 몽금포라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게 거제 포로 수용소를 배경으로 하는 에피소드예요. 6.25 전쟁 당시에 전 이게 말이 되나 싶어요. 17만 명을 수용했던 거대 포로 수용소인데 북한군과 중공군 17만 명이 수용되었던 이 수용소에서 당연히 17만 명이 들어가 있으면 진성 공산주의자만 들어가 있겠어요? 그렇진 않겠죠. 그럴 리가 없지. 오렌지도 17만 개를 짜면 그중에 덜 익은 게 있을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 논리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서도 친공 반공이 나눠져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원래는 공산주의자가 맞았어. 근데 들어가서 공산주의자라는 이유로 이런 대우를 받다 보니까 반공이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랑 그 6.25 때 계속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경계선이 계속 움직였잖아요. 네,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처음에는 내가 남한군 쪽이었다가 그냥 그 선이 올라갔다는 이유, 나 갑자기 빨강이 됨. 약간 이렇게 된 사람들도 많죠. 많이 있었으니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으면 그냥 싹 잡아들여가지고 할당량을 채워야 되니까 자기들 치적 세우려고 거기다 넣은 거예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았고 실제로는. 그리고 이 안에서 친공 반공으로 나뉘니까 그 사람들이 나는 친공이고 너는 반공이니까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했겠습니까? 야이 그 안에서도 전부 좌익 용의자로 붙잡혀 온 사람 사이에서도 야이 빨갱이 새끼야 이러면서 뭐라 그랬어 너는 뭐라 그럴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 거제 포로 수용소가 있었고 그 안에서도 이렇게 반공이랑 친공으로 나눠져서 치열하게 싸웠다는 걸 저는 이 작품 보고 알았어요. 뭐 실제로도 그랬지만 이 작품에서 좀 각색을 한 게 있긴 하죠. 근데 그 안에서도 최대 17만 명이긴 하지만 뭐 당연히 나는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는데 잡혀왔으면 그 공산주의가 뭐요? 라고 물어보면 그 안에서 이제 그 레닌주의에 심취한 사람들이 안경 이렇게 올리면서 동무 레니니즘이 뭔지 모르네? 이러면서 이제 마르크스라고 하면 안 되지. 마르크스 선생이 말씀하셨다고 이러면서 막 설명을 해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반대쪽에서 그런 거 배우지 말아야 너 이게 어린애가 그런 거 배우면 물든다 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당연히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는 거죠. 사람이 7명이 모여서 싸워요. 17만이 모여있으면 당연히 지옥도가 그 좁은 데에 모여있으니까 지옥도가 펼쳐지겠죠. 그런 걸 어떻게 풀었냐? 두 친구로 풉니다. 고향의 어머니를 좀 보러 가고 싶었는데 이 두 친구가 이제 이건 직접 보시는 게 낫겠다. 제목이 그쵸. 몽금포인 게. 네. 예. 이게 그러니까 보고 나면 네.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없게 만듭니다. 이 작품이. 웃으면서 막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여기에 이제 괄호치고 달아놓은 그 남이 구절이 주는 음식을 함부로 받아먹지 말자. 그 뭐지? 짱구 제목 같네요. 남이 주는 남이 음식을 음식을? 받아먹지 말아요. 약간 이래야 될 것 같네. 그렇습니다. 보시면 그리고 무슨 말인지 압니다. 네. 그리고 19. 네, 19는 이제 전쟁과 이념 대립으로 혼란한 시기를 타서 쾌락을 위해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자신의 이제 욕심으로 인해서 금부치를 챙기는 한 가족 일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빨치산을 피해서 산 깊은 곳에서 한 집을 발견했는데 거기서 거주하는 한 소녀와 어머니가 살고 있다고 해서 잠시 그러면 쉬다 가세요라고 말하며 그 집에 잠깐 머물게 되죠. 근데 정말 이 집에 둘만 살까요? 어디선가 이상한 하는 뭔가 좀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들리는 그런 집안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이 에피소드의 교훈은 남이 주는 초대를 함부로 받지 마세요. 근데 이 에피소드는 처음부터 엄청 수상하지 않아요? 엄청 수상해요. 개 수상해요, 그냥. 그러니까 그 진짜 완전 그 산속 길을 헤매고 있는데 갑자기 약간 되게 순진하게 생긴 소녀 한 명을 마주치면서 벌어지잖아요. 네, 근데 이 마주친 일당은 이쪽이 너무 쓰레기라서 쟤를 어떻게 해봐야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따라가는데 알고 보니 점점점이었더라. 네, 연관 해시태그로 퀴렐이 달려있습니다. 퀴렐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해리포터 마법사의 불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네, 거기 나오는 퀴렐 교수. 네. 그리고 지금까지 연재된 마지막 에피소드 최대감 살인 사건. 이 에피소드는 한 마을에서 최대감이라는 영감이 살해당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최대감이 대감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입만 열면 우리가 벼슬 집 아닌데 최신의 10대조인데 하면서 이것도 최씨네.
그 범죄와의 전쟁에서 느그 서장 남청동 살제 이것도 최씨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최씨죠.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 네. 느그 서장 남청동 살제 그러면 이제 그 느그 서장 느서장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우리 집은 서장을 10대 손으로 하고 있다 이러면서 그런 그 뭐랄까 허세 아닌 허세 같은 걸 부리는 그런 사람이다. 네. 네, 이 마을에 어떤 부지서장이 부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부임했으니까 이 살인 사건을 해결해야 해. 약간 이런 에피소드입니다. 수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 수사를 진행할수록 점점 그 최씨 집안과 얽힌 내막이 드러나는데 이 최씨가 대감이라고 불린 이유가 막 우리는 10대조야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사실 알고 보니 그 대를 잇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추잡한 일들을 많이 해왔다는 게 밝혀지죠. 어떤 사람이 뭔가를 극도로 혐오하거나 뭔가를 극도로 자랑하면 의심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이 싫다고 하는 사람은 가장 돈에 미쳐있는 사람이다. 네. 왜 싫겠어요? 보면 미치겠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다. 자기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를 보면서 저는 네. 한민족이라는 그 허상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됐어요. 아마 네. 그거 되게 재밌을걸요. 막 이렇게 안동이나 이런 데 가서 가능하다면 그 유전자 예. 그거 하는 거 있거든요. 그 몇 퍼센트 네. 그거 그냥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영국에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래서 누구였지? 베네딕트 컴버배치였나? 누구 이런 유명인들을 유전자 검사를 해서 당신이 할아버지 때로 타고 올라가면 맞아. 뭐가 있느냐 이런 걸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로. 오. 그렇게 해봤더니 되게 유명한 사람이면 누구였지? 라이언 레이놀즈 아닌데 이거 명예훼손 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말 조심. 네. 누군가 되게 유명한 배우가 알고 봤더니 노예주였던 거야. 할아버지가. 6대조 할아버지가 되게 유명한 악독한 노예주였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민주당 당원이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와. 이게 배우 이미지에 타격이 가니까 이거 방송하지 말아달라고 한 사실까지 방영됐습니다. 와우.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 궁금은 하네요. 예. 그런 거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소개 좀 시켜주시죠. 막 키트 같은 거 구매해서 할 수 있는. 근데 거 그게 있잖아요. 6대조까지 올라가려면 남한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무덤을 파묘하는 건가? 미친 거 아니야? 너무 궁금해요, 그게. 그거 모르겠네요. 짜고 치는 건지 아니면 뭔지. 그래서 실제로 하는 유전자 검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고 싶다. 몇 퍼센트 막 무슨 인종 몇 퍼센트 막 이런 식으로. 야, 그거는 뭐 할 수 있죠. 그거는 뭐였지? 무슨 은행 앱만 가입해도 공짜로 해주던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민족의 허상이라든지 어떤 단일 핏줄이 예를 들어서 뭐 단군부터 핏줄이 내려온다 개소리거든요. 말도 안 돼요. 누가 알아 그거를? 우리 할머니가 이거 내 입으로 말하는 게 좀 그러네. 전혀 상관없는 우리 한 17대 손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관계없어요. 누가 알아? 알 바냐고. 그렇잖아요. 누군지 이름도 몰라.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에서 좀 충격적인 설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 씨바지까지는 그래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씨바지는 이제 그 이게 본처가 아니라 다른 여자한테 네. 임신하게 해가지고 아이를 갖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전 시네리는 여기서 처음 봤어요. 시네리도 많았어요. 시네리는 뭐냐면요, 이제 남자를 들여서 그 남자가 이 집안의 여자하고 이렇게 네. 동침하게 해서 임신시키는 그런 건데, 네. 근데 그럼 일단 이 시점에서부터 이게 최 씨의 대를 잇는 게 아니잖아요. 그 대라는 관념을 믿는 거지. 그니까 이게 얼마나 허상인지를 대라는 개념을 믿는 에피소드가 거야. 굉장히 그걸 잘 꼬집고 있다. 실제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니까 네. 그렇죠. 그걸 믿음이라고 그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혈통주의의 끝판왕이 신라였거든요. 신라의 골품제가 그거잖아요. 그쵸. 그 성골 진골 할 때 그 성골은 왕이 바뀌면 성골도 바뀌어요. 그 성골이 이 어떤 카테고리가 있는 게 아니고 왕을 중심으로 왕의 직계 혈통이 이어진 거예요. 그걸 성골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성골인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떻게 됐냐면 이걸 지키려다 보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이 탄생합니다. 네. 다른 성골들이 다 죽거나 아니면 다 진골화됐어. 뭐냐면 진골이랑 결혼하면 성골이 진골되거든요. 그리고 폐위되면 왕이 폐위되면 진골돼요. 이게 모두 한 번에 벌어진 게 진흥왕 때예요. 진흥왕 자식들이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남은 게 선덕여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왕이 돼요. 그리고 선덕여왕 자식을 안 낳았죠. 사촌이 돼요 또. 사촌이 됐는데 이 사촌도 자식을 안 낳았어. 그러니까 진골이었던 김춘추를 데려와서 성골만 시키고 왕을 시킵니다. 이게 뭐 이런 뭐냐? 식이야. 전 이거 몰랐어요. 개판이에요. 와. 그러니까 어떤 순수함에 대한 열망. 이걸 아까 그랬잖아요. 어떤 거에 집착하거나 굉장히 자랑하거나 네. 이런 걸 하는 사람은
뭔가 찔리는 데가 있는 거다. 오. 순수함에 대한 집착을 하는 사람이 딱 보니까 이렇잖아요. 뭐 그렇다는 겁니다. 순수 혈통에 그럽니다. 대한 집착이. 남들 보고 머드블러드라고 부르던 그 양반이 이 잡종이라고 부르고 막 머드블러드 막 이러던 최대감이 지금 알고 보니까 지가 그랬다. 말포이네 집안이랑 똑같죠? 그렇습니다. 말포이가 아니라 볼드모트네 집안이구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의 진실이 뭐냐? 진실은 단 하나. 이것이 네. 이 최대감 살인 사건의 어떤 에피소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작품이 해방 전후에 우리나라의 역사적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이 재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네. 그래서 역덕이시면 이 작품을 미워할 수 없고 좋아할 수밖에 없는 작품이다. 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 작품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처음에 접하는 게 좀 어려웠었어요. 사실 이제 작품을 다 보고 나니까 이제 그 뒤에 이야기가 궁금한 거긴 한데 처음 숙모 때는 어찌 보면은 저같이 공포물을 못 보는 사람한테는 유비 컷터기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너무 처음 등장했을 때 피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몰골에서부터 이거 뒤에 굳이 내가 봐야 되나?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제 보기 힘들었거든요. 할머니 비주얼이 좀 충격적이죠. 그냥 모든 비주얼들이 좀 충격적이지 않아요? 실제로 이거 보고 숙모까지는 그래도 참을만 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숙모 1화에서 대가리 숙모가 깨지는 너무-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그다음에 제가 꿈에서 꿀 정도로 제가 이런 공포물을 잘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접하는 건 되게 어려운데 네. 그런데도 이제 이 작품을 재밌게 본 거는 사실 숙모를 지나고 나서 이 챕터부터 이제 스토리 자체가 너무 되게 그 좀 이렇게 비유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침 드라마 같은 소재의 그 막장 같은 그 맛을 좀 느끼기 시작하니까는 친정이긴 하죠. 그쵸. 약간 그 친정이긴 좀- 하지. 그 친정물. 첫 에피소드가 좀 약간 그 되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사이다 복수물 같은 느낌이 네, 좀 있어서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끌리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작품 자체에 가지고 있는 디테일성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는 이거를 무섭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처음에 의문점만 가졌던 그 행동들을 보여주는 거를 이제 뒤에 가서는 다 잘 풀어내니까는 왜 그랬는가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보고 그리고 이게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를 느끼면서 이제 작품이 점점 빠져들게 되는. 그러니까 사실 장르적인 이야기를 하기에는 공포물로 단정 짓기가 너무 애매해요. 그냥 저한테 있어서는 좀 더 스릴물에 가까운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스릴러는 것도 감정 지을 수 있냐고 물어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요 사실. 웰컴 투 강태진 월드. 그렇습니다. 그런 그냥 거예요? 장르가 강태진이다. 이게 제대로 봤다. 아. 잘 봤다 이러면 좋습니다. 세민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작품이 초반에는 되게 전형적인 그 공포물 그 점프 스퀘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맞아요. 완전 그렇게 깜짝 놀라게 하는 그 약간 그 소위 말하는 귀신짤 같은 그런 비주얼로 사람을 이렇게 무섭게 하는 그런 점이 있는데 사실 그게 너무 이렇게 초반 후킹.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신작 연재 네이버 웹툰에서조차 초반에 독자들에게 이렇게 눈도장을 찍지 못하면 밀려나기 때문에 네이버 웹툰이라서 더 그렇죠. 네. 그래서 하하 저는 이번에 신작으로 이런 걸 가져왔습니다. 진짜 대가리 깹니다. 아니 네. 이 얘기를 왜 계속하냐면 1화에 나오는 거여서 스포일러가 아니기도 하지만 네. 저 진짜로 그거 있잖아요. 네. 그 휘둘렀을 때 왜 네. 피하지 못했다. 이 녀석이 진심으로 휘둘렀다면 나는 죽었어. 이건 줄 알았어 나는 진짜로. 만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1화를 보고서 네. 1화 마지막까지 딱 보고서 2화 보면 피했겠지 하면서 배웠단 말이야. 근데 또 도끼를 휘둘러. 너무 무서웠어 진짜로. 근데 진짜 약간 뭔가 제가 억울하다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근데 이게 진짜 첫 에피소드만 그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좀 이런 걸 못 보시는 분들이 이 에피소드 처음 것만 보고 피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작품이다. 제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걸 못 보면은 차라리 숙모 에피소드를 넘기고 그냥 그 두 번째 에피소드부터 보는 것도 여러분 이런 큐레이션이 어디 있습니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옴니버스니까 네. 바꿔서 봐도 돼요. 그러니까 2부터 시작해서 5까지 간 다음에 충분히 재미있었다. 그러면 1을 보면 그럼 이제 되잖아요. 큰 마음을 먹고 그렇지. 큰 다짐을 하고 그것이야. 그렇지. 오. 그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럴 만한 충분한 재미가 있는 그렇습니다. 작품이다. 그러니까 참고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니들이 뭔데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럼 당신은 뭔데라고. 보기 싫으면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 작품을 볼수록 작가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거는 이 초반 에피소드에 그게 아니라 네. 뒷부분에 있었다. 맞아요. 그리고 이것이 원래 그 작가님이 보여주시는 그 스토리텔링의 힘이다. 네. 초반부에 이게 뭐야 하고 그거구나 하게 되는 맛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복수는 끝이 없어라도 아, 이게 줄거리를 설명하면 되게 애매하거든요. 별거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별거 없거나 아니면은 세세하게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어서. 약간 짜쳐. 근데 보면은 계속 볼 수밖에 네, 맞아요. 없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리뷰하기 되게 안 좋은 스타일의 작품들을 하세요. 그나마 이 작품은 그래도 좀 에피소드별로 이렇게 맞아요. 틀어져 있어서 좀 더 수월한 면이 있겠네요. 거대한 한 덩어리가 있으면 네. 어디부터 설명을 해야 재밌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뭔가 특정을 보면 잘라서 하기도 애매하고 재밌게 말할 자신이 없어. 근데 이 그냥 작품은 보는 게 재밌다. 이 작품은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친절하게 네. 에피소드 1부터 5까지를 착착 끊어서 해놓으셨잖아요. 네. 제가 그때 연구하면서 재밌었던 게 뭐냐면 에피소드 중간에는 순위가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다가 에피소드 완 뜨잖아요. 유료에. 네. 완 딱 뜨면 순위가 이렇게 올라가요. 오. 한 번에 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근데 이것도 방법이겠다. 그렇죠. 앞으로 연재될 때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연재 중에는 잘 안 보고 몰아서 보려고 하니까 에피소드별로 좀 끊어주면은 그렇죠. 약간 그 몰아서 보는 구간들을 마련해 줄 수 있겠다. 그쵸. 네이버 웹툰에서 지금 혹시 푸시 보내는 팀에서 네. 그로스 마케팅 팀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거 업무에 참고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다고? 에피소드 완료해가지고 쭉 보내시면 높아질 것이다. 오. 이거 그리고 무료분 말고 유료분 업데이트 됐을 때 바로 뿌리십시오. 이거 해가지고 덧보시면 저희한테 광고 넣어주세요. 맞아요. 뭐 좀 줘라. 지금 아니다. 네. 네. 그리고 한국 근현대사가 얽혀 있다는 게 저는 사실 역도가 아닌데 네. 그냥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맥락들을 살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깊게는 아니고 폭넓게 공부한 쪽이거든요. 그랬는데 그걸 보다 보니까 한국 호러라고 부르면 보통 우리가 뭐 좀비 또는 좀비가 한국 호러? 그 한국 호러 말고 그냥 호러, 좀비, 뭐 뱀파이어, 뭐 그리고 그 약간 그 회색빛이 들어가 있는 차가운 늑대 인간 나오고 막 이럴 것 같은 달빛이 어울리는 그런 느낌을 상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되게 습해. 건조하지 않아. 기후가 일단 푹푹 찌는 데서 시작하는 데다가 거기다가 중간중간 왔다 갔다 하는데도 뭔가 되게 건조한 느낌보다 약간 질척거리는 느낌이 있잖아요, 작품에. 전 그게 한국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겨울이어도 눈이 약간 녹아가지고 발이 푹푹 빠지는 진창 같은 데 알죠? 네. 그런 걸 걷는 기분으로 작품을 보게 돼요. 왜 그러냐? 이게 한국 역사와 얽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작품을 볼 때 편하게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한 구석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역사와 이것이 이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이때 사람 진짜 많이 죽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6.25 전쟁이야. 20세기 내내 단일 사건으로 한국에서 제일 많이 죽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의 원혼들이 얼마나 많겠어. 약간 위령제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이 작품이. 그래서 한국에서는 귀신이라고 하면 한이 있고 억울하고 일방적인 피해자고 그래서 복수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것을 이제 자기가 물리력을 가지지 못하고 지평접하게 고정하는 것만으로도 힘드니까 약간 장화홍련 네. 제일 먼저 떠. 와가지고 사또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라고 말하면 정의로운 사또가 내 이놈 하고 이제 해결해주는 이런 스토리가 많단 말이죠. 근데 사병계담은 2023년 4년에 나온 작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단순하게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귀신이 진짜 억울한 사람이 맞아? 라는 질문이에요. 첫 번째 에피소드.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에피소드가 숙모 에피소드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한국적인 귀신 하면은 사실 그 소복 입은 이게 네. 머리카락 맞아요. 약간 딱 그 처녀 귀신이 제일 먼저 원통아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귀신이 제일 많이 먼저 떠오르는데, 근데 이런 그러니까 귀신이 막 한이 엄청나게 맺혀 있으면은 그게 막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며. 그쵸.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길래 저렇게 한이 서렸을까? 저 한을 풀어줘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뭔가 그 한국적인 인지상정이죠. 귀신 이런 한국 거잖아요. 귀신의 인지상정이지. 그래서 뭔가 한국에서 귀신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 억울한 일을 혼자 그냥 피해만 받고 그러다가 뭐 어떻게 죽었든지 죽은 사람인 거죠. 내가 한번 복수도 못 해보고 꿈꾸지도 못했던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숙모 에피소드에서도 어떤 그 피를 철철철철 흘리는 할머니가
내 아들 이러면서 막 엄청 무섭게 달려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한에 맺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저 할머니도 뭔가 엄청 억울한 일을 당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네. 작가가 깔아놓은 선입견이죠. 그죠. 근데 전말을 보면은 이 귀신이 된 시어머니 그리고 이 며느리도 귀신이라고 해야 될지 사람이라고 해야 될지 그렇긴 한데요. 귀람? 근데 이들이 정말 마냥 억울하기만 한 입장인가? 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시어머니의 아들이자 이 며느리의 남편은 국군이었죠. 네. 그래서 이 빨갱이라고 생각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회주의 군들? 공산주의. 그죠? 공산당. 공산당원? 사람들이 마을을 이렇게 싹 다 죽였는데 거기서 이렇게 불길에 휩싸여가지고 사실 그 누워 있었던 아들이 그 남편이었던 그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했던 가해는 생각을 안 하고 우리 아들을 이렇게 만들다니 이 빨갱이 놈들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한이 맺힌 거잖아요. 저의 네. 요즘 그 한국적인 것이란 무엇이냐를 제가 최근 한 1년 동안 되게 약간 집중하고 있잖아요. 아 그래요? 네, 되게 여러 번 말을 했었어요. 네. 네, 근데 거기서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한국인 특 참지 않음. 네, 이라고 생각해요. 얘기하셨던 거네요. 네. 근데 그 참지 않음이 정의롭게 발현되면 4.19 혁명이나 뭐 5.18이나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의 정의로운 일을 위해서 발현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익으로 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발전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발현된다. 아, 그렇죠. 안 참았어요, 이 사람은. 그렇죠. 이분도 참지 않았죠. 억울할 게 뭐가 있어? 안 그래요? 뭐가 억울해?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심지어 그 자기 아들한테 해를 끼친 사람이 아니라 그 여기서 해를 당할 뻔한 건 그 아들이잖아요. 네. 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 빨갱이의 자식, 그러니 너도 죽어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거예요. 이 사고를 네. 백인이 흑인에게 품잖아요. KKK예요. 그렇죠. 네. 너 흑인 죽어라, 에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 작품에서 그걸 설득해내요. 이 사람 그렇게 안 억울할지도 몰라. 라는 걸 보여주는데 그 설득이 됩니다. 앞에 말했던 그 선입견을 깔아놓고 그걸 깨요. 이건 전 정말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사회적 약자인 노인이자 여성인 할머니를 등장시켜놓고 이 사람이 진짜로 억울해? 억울해 보이지? 되게 억울할 것 같지? 진짜로 억울해? 다시 말해봐. 라고 물어보거든요. 고민하게 됩니다. 별로 안 억울할 것 같은데. 그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그런가? 지금 저 혼란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죽인 애들이 더 억울하면 그 사람들이 억울했지. 심지어 작은 아들이 이렇게 갔을 때 그 초가집에 이렇게 사람들이 서 있는 걸 보잖아요. 그쪽이 그 작은 아버지 일가족이 살해당한 작은 아버지 일가족이잖아요. 억울하면 그쪽이 억울했지.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얘기까지를 듣고 너무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네. 1화를 다시 보시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다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는 처음엔 봤을 때 이해가 안 돼요. 두 번째 봐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던데 그 아들이 가서 보잖아요. 네. 그 장면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억울한 거야, 그 사람들이. 억울한 건 그 사람들이 맞아. 근데 우리의 선입견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무섭고 나쁜 사람들일 것이다.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들이었어. 이게 이 작품에서 2번, 3번 깔아놓은 트릭이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여러 겹으로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에 귀신들이 진짜 많이 등장하거든요. 개 많이 나와 진짜. 정말 많이 나와요. 참고로 그 네. 당시에 6.25 당시에 네. 그 2년 반 동안 네. 몇 명이 죽었느냐? 군인만 양쪽 다 합쳐서 남북 다 합쳐서 그리고 연합군이랑 다 합쳐서 거의 200만이 죽었고요. 군인만. 그리고 민간인 피해는 양쪽 다 합쳐서 250만이에요. 합쳐서 400만이 죽었어요. 서울 인구 절반. 네. 450만이가 딱 절반 맞죠? 지금 900만이니까 서울 인구가. 말도 안 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많이 나올 수밖에 그쵸. 없다. 근데 귀신들이 그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무서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쵸 귀신의 비주얼을 친숙하다고 생각하진 않으니까. 근데 점점 등장할수록 별로 무섭지 않아요. 이번엔 또 오늘은 또 무슨 사연이 있을까? 약간 그것도 있고 점점 이렇게 자주 보면은 정들어서 약간 친숙한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 에피소드를 보면은 그 첫 판테
그 시어머니가 귀신을 붙여놓잖아요. 그래서 첩이 집에서 할 때마다 이거만이나 하면서 귀신이야 이러고 처음에 엄청 놀랐는데 그 시어머니가 계속 오늘은 귀신이 보이니? 오늘은 귀신이 보이니? 이러고 계속 확인해요. 근데 첩이 처음엔 이거 놀랐다가 네 오늘은 저기 있네요. 네 오늘은 지붕 위에 있네요. 이러면서 점점 익숙해집니다. 그게 저는 이거 보면서 네. 코난의 마음이 이렇구나라는 걸. 아침에 눈을 뜨면 지는 날이 궁금한. 그리고 그 자세히 보면은 그 첩하고 그 남편이 집 안에서 이야기할 때 집 주변에 막 마루 밑이나 지붕 위나 보면은 귀신들이 이렇게 잘 숨어 있거든요. 처음 볼 때는 안 보이는데 다시 보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 귀신들이 나중에 그 생시라는 게 밝혀지는데 걔네들도 나름 귀엽습니다. 네. 생시 키링 갖고 싶다.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그거 있잖아요. 그 않았는데. 누르면 뿌악 하고 튀어나오는 거. 그 미아더 좀비 때도 그 처음 에피소드 때 무당도 그 얼굴 처음에 확 그 동자 무당으로 바뀌는 것도 처음에 볼 때 되게 소름 돋거든요. 맞아요. 저 되게 깜짝 놀랐는데 오씨, 하게 되죠. 오씨 약간 이렇게 되는데 보면은 다들 사람들이 네 동자 무당 볼수록 귀엽네 이러면서 어쩌면 귀여울지도. 점점 이렇게 스며드는 맞습니다.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1950년대라고 하면 아까 말했던 서북청년단 네. 서청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서북 지역이니까 평안도 지역이에요. 그쪽에 옛날부터 고려시대부터 무역을 했던 곳이라서 네. 부자들이 많고 중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무역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기독교가 빨리 전파돼요. 그랬는데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왔잖아요. 공산주의 정권이 용서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었으니 사유재산과 그리고 종교입니다. 종교. 네, 종교. 부자 기독교인이 많은 동네였던 거예요. 아. 극한의 탄압을 받아요 거기서. 네. 그래서 부자들은 남한으로 돈을 들고 내려와서 땅 사고 공장을 짓고 막 이래요. 근데 가난한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부자들이 와서 땅 뺏고 산 거지만 땅 뺏고 공장 짓고 임금 제대로 안 주고 막 이러니까 서북 지역 사람들이 나쁘다라는 편견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만만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똘똘 뭉치는데 교회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극우단체가 됩니다. 폭력 극우단체가 돼요. 그때 당시에 미국 군정에서 남긴 기록을 보면 나치와 KKK를 합쳐놓은 것 같다. 인류 최악의 집단 두 개를 섞어놓은 것 같다는 평가를 받거든요. 저는 이 작품에서 그것도 나올 것 같아요. 서청도 나올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비슷하게 보이는 것들이 나오긴 했어요. 네. 근데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근현대사의 역사에서 이런 것도 공포잖아요. 뭐가 나올 것 같다라는 것도 공포예요. 우리가 귀신의 집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으면 더 무섭거든요. 그렇죠. 차라리 뭐라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는 게 공포지. 그것처럼 이게 나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어. 라는 공포가 저한테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진짜 무서운 게 뭐냐. 귀신이 무섭니? 아니요. 귀신은 오히려 귀여워요. 그러니까 귀신은 귀엽고요. 그러니까 전 숙모 에피소드 때도요. 사실 그 비주얼적으로 무서운 거는 할머니와 그 숙모의 얼굴과 이런 것들인데 진짜 저는 약간 헉 했던 장면은 그 귀신들이 다 정리되고 나서 이제 그 남매 둘이 남겨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른들을 만납니다. 이 어른들은 그 사회주의 잔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만나는데 그래서 너네는 이제 어디로 가니? 했는데 그 여동생이 아빠가 저희 남쪽으로 가야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네 오빠가 아니에요. 저희 북쪽으로 가야 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동생 아니에요. 저희 남쪽으로 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어른들이 그걸 들으면서 눈빛이 싹 바뀌거든요. 미나미노. 그러니까 그 어른들 입장에서는 이제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하면 이 녀석들 갓나 새끼들 어디서 남쪽으로 간다 그러네. 이거죠. 하게 되는 거지. 방금 제가 말한 게 평안도 사투리입니다. 이부 사투리의 대표적인 사투리로 자리 잡게 된 이유가 네. 아까 말했던 서청의 폐악질도 있어요. 놀랍죠? 이북도 사투리가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그 북쪽 사투리 평양이 있어서 평안도거든요. 평양은 지역 사투리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인 말로 자리를 잡았는데 그 말을 상상하게 되는 거지. 이 대사가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갓나 새끼들이라는 대사가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공포는 이 말과 동시에 그 이 아이들이 이제 북쪽이 아니라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이걸 상상하게 하는 것이 진짜 공포다. 이 시대에서는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게 앞에 나온 장면들 때문도 있지만 네.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되게 크게 작용합니다. 그러면서 이 작품을 볼 때
진짜 공포는 내 안에 있구나라는 걸 계속 떠올리게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게 무서워요. 앞에 있는 것들을 예측하고 자꾸 멈추려고 해도 멈출 수가 없잖아요. 계속 앞에 있는 걸 상상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예측하고 그 상황에서 마지막 그 장면을 맞닥뜨렸을 때 아이고 라는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지. 네, 재민님은 뭔가 더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있어서 무섭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한국사를 배우긴 했는데 지금 약간 흐릿한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사실 6.25를 겪은 건 당연히 아니니까 저희는 다 이렇게 교과서나 뭐 문학 작품이나 이런 걸로 배운 건데, 사실 국어 시간에 막 그런 6.25 배경 소설 읽는다고 해도 그게 저희한테 막 피부로 와닿지 않잖아요. 저는 와닿지 않았어요. 티예요? 100만 명이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그 100만 400만이 죽었다고. 그 교과서에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면은 그냥 100만 명이 죽었구나, 많이 죽었구나. 근데 그게 완전 그게 나한테 와닿게 그렇죠. 느껴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 작품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그 시대의 비극이나 공포가 되게 피부로 와닿았어요. 그죠. 그죠. 위지의 존재보다 더 무서운 게 네. 앞에 있는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가 였던 시대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대한 역사를 사실 되게 진지하고 거시적으로 그릴 수 있는데, 이 작품은 되게 사람들의 삶에 밀접하게 아주 확대해서 보여주잖아요. 그죠. 아주 확대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뭔가 이념으로 인한 갈등이라는 거는 사람들 삶에 이렇게 다가왔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공포였겠구나 하는 게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더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민님처럼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보면은 더 보이는 것도 있는데, 몰라도 오히려 이 작품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다. 맞아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스펙트럼이 되게 넓은 감상을 할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다면 네.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보여드리고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도 네. 되게 좋을 작품일 것 같아요. 각자가 느끼는 게 다를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변괴담이라는 작품이 보여주는 한국의 공포라는 게 약간 질척거린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집에 와서도 그건 묻어 있어요. 진창을 밟고 겨울에 눈 녹아가지고 진창된데 밟고 지나가면 집에 와도 그게 묻어 있잖아요. 진흙이. 그쵸? 약간 그런 류의 공포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기분 나쁨이 하나 있고, 그리고 찝찝함. 그 이 기분 나쁨과 찝찝함이 결합되어서 그게 내 양말에 스며들고 있음을 느낄 때의 그 기분 나쁨에 가깝거든요. 저는 그거보다 좀 더 약간 슬픔에 가까운 공포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 전면에 나오는 게 그거라면 저한테는, 그 다음에 방금 말한 슬픔은 그게 나를 이루고 있는 일부분이라는 데서 오는 슬픔. 내가 느끼는 이 어떤 불쾌감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이것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는 데서 오는 슬픔이 또 있어요. 일부분이라. 네.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비록 뭐 17대소 할아버지가 알바냐 하긴 하지만 저희 할아버지 때만 가도 할아버지는 징집당할 뻔했다가 저희 할아버지가 놀랍게도 징집당할 때 아이고 배가 너무 아픈데 화장실 좀 갑시다 한 다음에 화장실 도망쳐가지고 창문으로 톡 껴가지고 나간 게 저희 아버지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51년생이에요. 한국전쟁 한복판에 나왔어. 할아버지님께서 배가 아프셔서 재민님이 지금 존재할 수 있다. 배가 아픈 게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배가 아파서 도망갔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연기력이 우리 아빠를 낳았지. 예, 그런 걸 생각하면 만약에 그때 할아버지가 징집되어 가서 죽었으면, 돌아가셨으면 저는 이 세상에 없어요. 나만 해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그러니까 나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이걸 볼 때 내가 이것을 온전하게 외부의 콘텐츠로 즐기지 못하게 만드는 게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되게 당사자는 아닌데 네. 일종의 당사자성을 가지고 보게 되는 거죠, 이 작품을. 이때 죽은 게. 우리의 큰 의미에서 당사자죠, 이 작품.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본인이 400만 죽은 거 알바냐 그랬잖아요, 본인이. 알바냐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완전히 타자화시킬 수 없는, 그게 저한테는 좀 더 큰 거고, 그 부분이. 네. 세민님은 한 99% 타자화시킨 다음에 1%는 한국인 내 거지라고 생각하는 400만 알바노 쪽이고. 정호님은 어땠어요? 이게 본인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진 않았겠지만 네. 이게 나의 얘기기도 하다라는 지점이 있었나요? 사실 그 지점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작품 자체를 보는 게 조금 급급했던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 공포물을 못 본다라는 생각 때문에 시야가 너무 좁아졌다라는 생각이 지금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근현대사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해석될 거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들으면서 좀 많이 놀라고 있어요. T 이과의 반응이었습니다.
작품은 작품으로 봐의 끝판왕. 근데 그게 저는 되게 이 작품의 재밌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작품이 결이 다 그렇지만 네. 이 작품은 특히 본인의 경험에 따라서 보이는 결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달라지는 작품 같아요.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성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그렇죠. 가족 그리고 가족의 우리나라에서 가족이라고 하면 네. 한국의 가족주의는 가부장제와 연결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거의 그렇죠. 동의어라고 봐도 돼요. 거의 그 정도. 그래서 그로 인해서 피해받는 여성들을 그리는 것도 굉장히 탁월한 작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생각해 보면은 사병계담 지금 시즌 1의 5개 에피소드 모두 전부 다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첫 번째 에피소드는 이제 아들이 죽고 나서 복수심에 미쳐버린 어머니와 그 아내의 이야기. 두 번째는 그놈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첩까지 들여서 며느리 구박하다가 가족이 풍비박산 나는 이야기. 세 번째는 이제 그 어머니가 보고 싶다 하면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근데 특히 이 몽금포 에피소드에는 한 70년 후에 우리가 바라봤을 때 굉장히 가슴 아픈 대사들이 많이 나오는 그렇죠. 작품이란 맞아요. 말이에요. 야, 너 그러다가 곧 통일되면 안 됐습니다. 어르신. 70년 지났는데도 안 됐어요. 죄송한데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네. 저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 했을 때 저 그때 2000년이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막 이랬거든요. 네. 그때 친척들이 저한테 진지하게 얘기했었어요. 재민이 너는 군대 안 가겠다. 하지만 갔죠. 하지만 최전만 갔죠? 야 이씨 북한도 못 본 것들이라고 나는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이런 대사들이 되게 아프게 다가오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어떤 그 2000년대와 그 평화무드와 그 평화무드가 개박살 나는 걸 봤던 세대라면 금강산 관광 가는 만에 했던 갔던 분들도 제 친척분들 되게 많이 갔다 왔었어요. 네. 내 옆에만 봐도 있어 금강산 보고 온 분들이. 지금은 너무 까마득한 얘기가 너무 되는데. 기억에서 잊어버렸었어요. 그게 가능했다는 걸. 그러니까 별의별 거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돌아와서. 네, 돌아와서. 네, 그 에피소드 가족과 관련된 얘기. 그래서 네 번째 에피소드가 진짜 완전 찐 가족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이거 너무 K 맛이야. 그러니까 너무 K 맛인데. 근데 이거 조선 된장 맛이야. 도대체 식구가 뭐라고? 근데 여기다 살짝 이토순지스러운 맛을 살짝 첨가한 K 식구 맛. 그래서 그 식구는 같이 있어야지인데 물리적으로. 그거 정답. 강철의 연금술사. 에드워드 오빠. 우리 이거 웃으면서 말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안 됩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고 다섯 번째 에피소드는 그 가족 가부장제를 잇는다는 게 얼마나 더덥고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웃기는 이야기인가. 그러니까 이건 생물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게 남성은 믿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진정한 그 대를 잇는 건 모계밖에 안 되는. 그거 영국 왕실도 자기들 그 킹으로 이어지는 이 계보를 못 믿어요. 유전자 검사 해보자고 찾았다고 해보자고 했더니 거부했어요. 진짜요? 네. 쫄? 아니면 아니었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큰 거야. 어디서 아니었냐? 누구냐? 그러니까 사실 어디서 하나 어긋났다는 게 밝혀지는 순간 그 밑으로는 쫙 다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야, 니네부터는 머드블러드야. 돼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되게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약간 계속 그걸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 순수에 대한 집착 이런 게 한민족에 대한 집착이라거나 아니면 뭐 우리라는 이 바운더리에 대한 어떤 갈구나 집착 같은 것들이 얼마나 허황된 얘기인가. 개념인 거지, 개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남을 해치는 것도 서슴지 않는 것이 일종의 미덕처럼 여겨지는 시절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약간 모성으로 포장되던 시절도 있었고. 모성, 부성 다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이런 아사리판, 이 한국전쟁이라는 이 지옥도 속에서 그런 거 잘 모르겠고 그 숭고한 거 이런 가치 잘 모르겠고 그냥 내 가족들 오늘 밥을 먹어서 밥 굶지 않는 거 뭐 이 정도인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 몽금포 에피소드에서도 이렇게 이 수용소 안에 갇혀 있는 아들들을 찾으러 온 가족들이 이렇게 막 팻말 들고 막 누구 찾습니다 이런 가족들이 계속 오잖아요. 그래서
내 자식이 뭐 빨갱인지 국군인지 뭐 그런 건 모르겠고 나는 아들을 만나고 싶다. 우리 애들 밥은 먹었니?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한 맺힌 역사가 있었으니까 한이라는 얘기가 아까 좀 다르게 했지만 진짜로 한 맺힌 역사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제가 그 코리안 디아스포라라는 채널이 있어요. KBS에서 운영하는 채널인데 83년 6월부터 11월까지 라이브를 했거든요. 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해서 이산가족 찾기. 한국 내, 남한 내 네. 이산가족 찾기를 했는데 5개월을 했어요. 그거 에피소드들을 쪼개가지고 다 편집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밤에 혹시 울적한데 좀 눈물 흘리고 싶다. 그거 보시면 진짜 100% 눈물 버튼이야. 제가 봤던 것 중에 제일 먹먹한 에피소드가 뭐였냐면 할머니가 평생 동안 그 다른 다큐였는데 평생 동안 고구마를 입에 못 대신 거예요. 왜 입에 못 댔냐면 동생 손을 잡고 이렇게 피난을 가면서 같이 가고 있다가 누가 고구마를 주신 거야. 삶은 고구마를. 그래서 그걸 품에 넣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동생 손을 놓친 거예요. 그 사이에 동생을 잃어버렸어. 평생을 못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 한이 돼서 고구마를 평생 못 먹은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자식들이 그걸 보고서 신청을 한 거야. 이산가족 찾기에. 돌아가셨어. 이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이거 너무하잖아. 고구마 받은 게 어른이 줄 땐 두 손으로 받아야지 해서 두 손으로 받았다가 동생을 잃어버렸어요. 평생을 못 봤어. 노인이 되도록. 얼마나 한이 돼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그때 고구마만 안 챙겼어도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별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런 에피소드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이산가족 에피소드 중에 진짜 눈물 났던 게 되게 활발한 노인분이세요. 80대 후반 정도 된 이런 노인분이 계신데 막 쾌활하고 잘 웃고 그런 분이에요. 농담도 잘하시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민통선 위로 올라가서 북한을 볼 수 있는 전망대에 모시고 간 거예요. 고향 땅이 보인다고. 근데 갔더니 거기서 갑자기 표정이 딱 되게 어두워지시면서 되게 밝았던 할머니가 엄마 미안해요. 엄마 죄송해요 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거를 물어보지도 못해. 너무 서럽게 우시니까. 내려오면서 말씀하시는 게 엄마가 가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혼자 남쪽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내가 엄마를 평생 못 봤다. 그게 한이 된 거야. 너무 슬프지 않아요? 내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다 남쪽으로 가길래 나도 남쪽으로 가겠다고 엄마 와 안 와? 에이 하고서 젊은 시절에 그냥 곧 보겠지 하고서 나 그럼 갈게 하고서 왔는데 평생을 못 본 거야. 아마 돌아가셨겠죠 지금은. 네. 그리고 또 남북 이산가족 찾기 할 때 2000년대 들어와서 네네. 그때 이제 그때 한 70대 80대 된 노인분이셨어요. 근데 북쪽에 자식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야.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기운이 생기십니다. 막. 내가 곧 있으면 우리 아들놈을 볼 거니까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밥도 잘 챙겨 먹고 걷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해야지 하면서 얼마나 평생 동안 만나고 싶었을 거야. 생떼 같은 자식을 놓고 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만나셨는데 12시간 뒤에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언제 만날지 모르는데 어떻게 두고 가 그거를. 헤어질 때 그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자식한테? 그래 밥 잘 챙겨 먹고 하고 가요. 난 이게 진짜 너무너무 슬프더라고. 그거 보는데. 여러분 코리안 디아스포라입니다. 가서 펑펑 울 수 있어요 진짜로. 근데 그걸 보는데 그걸 보고 내가 하필이면 이 사병계단 우리가 리뷰하자고 하기 전에 그걸 봤어요. 한참 까져가지고 그걸 막 보면서 훌쩍훌쩍 하고 있다 이걸 보니까 이게 어떻게 남 얘기야 씨. 훌쩍훌쩍. 이거는 내 얘기야 그냥. 우리의 얘기기도 하지만 그걸 슬퍼하면서 동감했던 내 얘기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추천드립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 채널 들어가셔서 조회수 순으로 놓으신 다음에 레전드 편들이 있거든요. 그거 먼저 보시고 훌쩍훌쩍 하실 때 이거 보세요. 지금 펑펑 불어요 그냥. 한국의 역사를 내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 그거 안 봐도 슬퍼요 사실. 그러니까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했던 이 여성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한국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우리가 되게 슬프고 무섭고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강태진작까지 만하기도 해요. 강태진 작가의 만화는 웃깁니다. 왜 저희가 이렇게 높은 텐션을 유지할 수 있냐? 이게 무섭고 슬프고 막 이렇게 근엄하기만 한 만화였으면 제 목소리가 이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저희 다 이렇게 분위기 깔고 코리아 디아스포라 채널에 가시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엉엉 울게 된다고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말을 했을 거라고. 근데 이 작품은 웃겨요. 그렇습니다. 그 사이를 뚫고 송곳처럼 웃기는 개그들이 쫙쫙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침 맞는 것 같아. 찌릿찌릿합니다 막. 아니, 저는 이 작가님이 그러니까 막 사실 막 엄청 대놓고 웃기진 않는데 이게 대사 하나들이 이게 툭툭 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전 그런 것들이 솔직히 너무 웃겼어요. 그 첫 번째 에피소드.
숙모 에피소드는 네. 시동 거는 거니까 그렇죠. 거기는 자, 시동부터 약간 웃기면 내 작품에 뭔가 그래도 장르 이름을 붙여줘야겠지? 호러라는 장르로 붙일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일단 꽃을 만들어야죠. 그렇죠. 이름을 붙여서 꽃을 만드는 거지. 하고 그 다음부터 자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강태진 장르를 선보이신단 말이죠. 거기부터는 이제 자, 장르는 이거고요. 저는 강태진입니다. 이제 뭔가 공포라고 할 수도 없고 스릴러라고 할 수도 없고 코미디라고 할 수도 없고 드라마라고 할 수도 없고 아, 그게 근데 네 아주 맛있게 버무려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웃긴 대사들 좀 정리해 오신 거 있잖아요. 한번 들려주시죠. 저는 그 첫 에피소드가 사실 이 시즌 1에서 제일 웃긴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그 며느리가 귀신이 돼서 나타나는데 그걸 시어머니가 보고 나서 이렇게 아들한테 찾아갑니다. 옥순이가 죽었다. 근데 안 죽었다. 그래서 남편이 여기서 물음표가 띵 하면서 그래서 죽었다는 거야 안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하니까 죽었다. 근데 살아났다. 그래서 남편은 계속 띵? 뭐라는겨? 그래서 그 되게 미묘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주고받는 거라던가 그렇죠. 그 마지막 에피소드도 되게 웃겼는데, 그래서 이 최씨의 애가 사실 그 시바지와 시네리를 열심히 해왔다는 게 밝혀지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그 아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사실 나도 그러면서 그럼 나도 친자 검사를 해봐야 될까? 하니까 그래서 그 해보니까 친자라는 게 밝혀져가지고 하니까 진짜가 아니라고 할까봐 겁난다 하니까 그 아들은 이미 그 검사를 그러니까 씨 내리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게 밝혀져서 제가 겪어보니 견딜만 합니다. 이런 거 되게 소소한데 엄청 웃기진 않은데 그 대사의 맛이 전 이런 것들이 약간 개그 코드가 맞는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작가님과 코드가 맞는 것 같아서 저는 많이 웃었습니다. 아마 네. 이런 류의 개그 말장난부터 시작해서 네. 그 영어로 펀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혹시 이제 그 아재 개그까지는 아니고 아재 개그는 아니에요. 이 맥락에서 웃기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그 인물들이 태세 전환을 빠르게 하는 것도 굉장히 아 맞아요. 그 호칭 바뀌는 거. 아 그게 너무 웃겼어. 새아버지, 할머님, 할머님, 장인어른까지 이게 뭔지 모르시겠죠? 보시면 압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한국사의 맥락과 그리고 그걸 연결시켜서 웃기는 것들도 있거든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 안 웃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템포 조절을 잘하는 게 그냥 빠르기 조절이 아니라 강약 조절도 잘하십니다. 웃길 때 빡 웃기고, 맞아요. 여기서 그 드럼 빵 쳤으면 다음에 기타 리프 해야 되잖아요. 그 기타 리프 할 때는 진중한 거 깔고 무서운 거 깔고 그냥 다시 드럼 때 빵 웃기고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비트 위에 몸을 맡기시면 흘러가듯이 작품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계속 등장하는데 어쩔 때는 정말 무섭거든요. 근데 어쩔 때는 웃깁니다. 같은 귀신이어도. 그리고 반가워 어떨 때는. 반가워. 와 드디어 귀신 나왔다 이럴 때도 있어. 다행이다 사람 안 나온다 약간 이런 느낌. 사람보다 귀신이 나.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제가 이토준지 선생님을 두고서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사실 이 사람은 코미디가 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거를 증명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공포와 개그는 한 장 차이다. 그럼요. 그 옛날에 호기심 천국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공포 영화는 사실 네모해야 웃긴다를 실험한 적이 있었어요. 그 네모가 뭐였냐면 소리를 끄고 아기 공룡 둘리 BGM을 틀고 보면 되게 웃긴다는 거예요. 진짜 사람들이 깔깔 웃는 거야. 그래서 막 그 전설의 고향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틀어놓고 거기서 내 자리 내놔 하고 오고 있는데 요리 뻗고 하고 막 뛰어와. 존나 웃겨 그거. 그래서 이게 총체적으로 합쳐져야 무서운 거구나. 만화에서는 그거 소리가 없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하지?를 봤을 때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연출인 거죠. 근데 그 연출에서 개그와 공포의 연출은 정말 비슷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기대하지 않았던 걸 보여줘야 웃기기도 하고, 그렇죠. 기대하지 않았던 걸 보여줘야 무섭기도 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여주냐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출 또한 굉장히 섬세하고 멋진 작품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미있었던 게, 그러니까 정우님은 무서운 걸 못 본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보고 나서 얘기했을 때 같은 장면을 봤을 때 저는 되게 웃겼는데 정우님은 되게 무섭다고 생각했던. 저는 되게 웃겼어요, 저도. 그게 웃겼다고요? 아 정말요? 전 다시 봐도
그 이렇게 뭔가 그림처럼 그 등장하는 순간과 타이밍이 그 상황이 웃기지 않아? 아니 저 상상이 되지 않아요? 뭔가 이런 개성한 게 그런 상상 말고 400만 명이 돌아가신 상상을 해봐요. 그게 이제 어떤 장면이 설명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그렇죠, 그런가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도 그 어떤 장면에서 만약에 같이 보셨다면 누군가와 어떤 장면에 누구는 웃고 누구는 웃지 않았다면 이게 아마 서로 느끼는 연출에서 느끼는 어떤 바이브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떤 말하기 나레이션이나 아니면 뭐랄까 그 설명이 주구장창 나와가지고 뭐 이 나라에서 어쩌고 저쩌고 막 어쩌고 얘가 이랬는데 저쩌고 막 이런 작품들이 있어요. 나레이션 1화에 막 한 300페이지 채워놓고 막 이런 작품들이 있다고. 그런 거 보면 되게 답답하잖아요. 이 작품은 그러면서 되게 시원시원합니다. 말하지 않고 구구절절하지 않아요. 되게 보여주는 걸로 많이 네. 설명하는 작품이에요. 그죠? 지금 부산에 계시거든요. 부산 분이세요. 오. 갱상도 사나이의 바이브를 느낄 수 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네. 오. 마 돼지국밥 뭐 봤나? 안 먹어봤어? 가자. 이런 느낌이에요. 작가님 만나 보셨어요? 아니요, 못 만나봤어요. 아. 근데 이 부산 분들이 그럼 이거 상상에 의한 것으로. 그렇죠. 근데 이 작가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게 아니라 작품이 그렇다고요. 작품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 쿨함, 그죠? 네. 그 바이브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게 어떤 등장인물 간의 대화를 나를 신경 쓰지 않아. 오. 작품 안에서 나를 신경 쓰지 않아. 음.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자꾸 나를 신경 쓰는 작품들. 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됐어요. 나를 신경 써서 자꾸 그러니까 그 트루먼 쇼 봤어요? 어떻게 봤죠. 보일지를 신경 쓰는 네. 굉장히 신경 쓰는 것 같이 느껴지는 네. 작품이 있어요. 트루먼 쇼에서 왜 갑자기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의 작품들이 있어요. 아. 이게 서툴 때 나오는 거예요. 독자한테 이런 것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럴 때 말로 설명을 해버려요. 그럼 네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야? 뭐 이런 류의 스피드웨거리잖아요. 예, 와서 다 설명해주는 작품들이 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상황만 봐도 이해가 돼. 이 상황으로 충분히 이해가 돼. 심지어 감정까지 전달이 돼.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표정. 제가 이런 류의 작품, 그러니까 대사만으로 어떤 감정까지 전달하는 작품들에서 제일 중요한 게 표정이라고 누누이 얘기하는 그 수업 때마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표정이 왜 중요하냐? 혹시 화양연화 보셨나요? 아니요. 화양연화 보셨나요? 저도 안 봤네요. 화양연화라는 그 영화를 보시면 되게 정적이에요. 근데 중간에 그 장만옥이라는 배우가 남편의 외도를 눈치채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서 숨소리, 처음에는 똑똑똑 하고서 문을 딱 열었는데 아마도 향을 맡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숨이 조금 거칠어져요. 그리고 눈썹이 약간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을 하고 나서 좀 참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대답할 때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을 안 하고 그냥 끄덕하고 나와요. 이런 연출로 이 사람이 지금 알았고 굉장히 당황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네. 그런 화양연화 한번 보세요. 진짜 명작이에요. 근데 그 작품은 이런 연출을 이 작품에서 합니다. 고정되어 있는 만화라는 매체에서 네. 표정 변화를 가지고 이 사람의 감정 변화를 묘사해요. 저 이거 들으니까 생각나는 장면이 첫 에피소드에서 네. 그 첩이 약간 이게 눈을 이쪽으로 굴렸다가 저쪽으로 굴렸다가 했다가 네. 나 애가 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거든요. 그게 딱 약간 그렇지. 사실 가지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고 가졌다고 말해야겠다는 결심을 해서 이 말을 한 거구나라는 그쵸. 거를 말하지 않고 보여주는 전달하죠. 장면이었다. 그렇죠. 그런 류의 연출이 굉장히 능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작품을 볼 때 그냥 쓱쓱 넘기면 안 되는 작품이에요. 네. 다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만화는 모든 컷에 작가의 의도가 담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컷에 작가가 의도를 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도 많죠, 요즘에는. 왜냐면 슥슥 넘길 거니까. 근데 이 작품은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막 넘기지 마시고 하나하나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더 많은 것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움직임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싸워요. 그러면 주먹질을 할 때 주먹이 갑자기 무슨 미사일처럼 팍 나가지 않거든요. 이렇게 뒤로 왔다가 멈췄다가 나가는 그 동작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잘라서 잘 묘사를 해주십니다. 과장하지 않고도 충분하게 동세가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보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요소기도 하고. 그래서 그 어떤 것들은 그 장면을 뭐라고 해야 돼? 그 상황을 직접 보여주는 것보다 그 직전에 멈추는 걸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일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머리를 도끼로 내려 찍는다던가 하는 장면에서 그 내려 찍히는 장면 이미 그러니까 머리에 꽂힌 장면을 보여주는 것도 임팩트가 있겠지만 그 이렇게 도끼를 들려고 그러니까 내리치려고 팔을 이렇게 뒤로 젖힌 사람이 바로 뒤에 있는 걸로 마지막 컷을 끝낸다던가. 풀스윙. 그러니까 풀스윙 직전에 딱 멈췄을 때 그걸 보여주는 거. 그런 임팩트 활용을 굉장히 잘하신다. 그렇죠. 다음 어떻게 될까요?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 잘했던 작품이 또 조국과 민족이기도 해요. 조국과 민족 이거 보다가 1화 마지막을 보셔야 됩니다. 조국과 민족 보다가 내가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보다가 뭐야?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끊는다고?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평상시처럼 진행되다가 마지막 컷에 임팩트를 팍 줘서 밀도를 엄청 빡 올려서 엄청 딱 집중하는 컷으로 끝내시는 걸 진짜 잘하시는. 이게 그러니까 이 컷 그림의 밀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이 상상하는 밀도가 그림의 밀도도 올라가요. 뭐 그렇긴 한데요. 그러니까 그림체가 달라지거나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명암 묘사가 엄청 그렇죠. 세세해진다고 조금 해야 더 이제 여기서 멈춥니다라는 신호를 주긴 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높아지는 게 내 내면의 밀도예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이 사방계담 1화 마지막에 보고서 네. 아 이것은 잔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류의 어떤 그 시도도 이 작품 안에 녹아 들어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고 마음은 불편하지만 보는 것은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작품이다. 저희가 막 웃으면서 리뷰를 했지만 네. 솔직히 이렇게 막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볼 수 있을 만한 작품은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리뷰를 했느냐? 그래야 보실 거잖아요. 전 나름 웃으면서 보긴 했는데요. 깔깔거리면서 봤어요? 사페네 거의. 그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작품 사변괴담은 연재가 다시 시작된다면 꼭 한번 여러분들도 따라가면서 보셨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 정주행 해보시고 입맛에 맞다. 그러면 보시면 좋고요. 내가 이런 작품 정말 못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챕터 2부터 쭉 정주행을 하신 다음에 마음에 드셨다면 챕터 1을 보시고 본 김에 정주행 한번 더 해보시면 재밌는 것이 2배가 될 것이다. 네. 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녹음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이게 저한테는 어찌 보면 도전이었어요. 무서운 거 잘 못 보다 보니까는 석화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멈추게 돼요. 보다가 이제 스스로가 멈추게 되고 이제 좀 아까도 처음에 말했지만은 꿈에 나올 정도로 이제 이런 거 잘 못 보기 때문에 오죽하면은 좀 데드풀 이번에 영화 나온 거 볼 때도 옆에 있던 제 지인이 옆에서 그 휴대폰 진동이 울린 줄 알았다고 그 말 할 정도였거든요. 데드풀도 무서워요? 저는 그 절단 장면이나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렇게 몸이 떨립니다. 네, 잘 못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좀 어려운 작품이었지만 대신에 이제 강태진 작가님이 연출 방식이라든지 또는 이제 표현하고픈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게 돼가지고 이참에 한번 그 카카오에서 연재하셨던 작품, 네, 조국과 민족 그거 한번 이번에 보려고요. 조국과 민족 아니고 복수는 끝이 없어라. 네. 그래서, 아버지의 복수는 끝이 없어라. 네, 그걸 일단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 사변괴담을 다시 한번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건 덜 석화될 거예요. 그래요? 그거는 네. 이렇게 석화될 장면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석화라고 하니까 되게 웃기네. 메두사 물론- 만든 것처럼. 물론 사람은 좀 죽습니다. 네. 많이, 죽는 건 어쩔 수 없죠. 네. 꽤 죽어요. 꽤 많이 죽어요. 복수가 정말 끝이 없어서. 네. 네. 그렇습니다. 세민님 어떠셨어요? 저희가 이게 2번째 녹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번보다는 그래도 어떻게 잘 수습이 된 것 같다. 마음에 안 찼니까? 근데 저는 이 작품을 훨씬 더 좋게 생각했는데 뭔가 그걸 표현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마음에 숙제가 하나 늘었군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의 당신이야. 어쩔 수 없어.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이거를 1000번 정도 지금 당장 1000번 정도 더 리뷰를 해도 똑같은 말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처음에 사변괴담 준비하면서 그때 그 강태진 작가님의 작품을 좀 더 봤었는데, 네. 그러니까 꼭 강태진 작가님 특집 리뷰 한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총탁 작가님과 저희가 한번 했었고 강풀 특집 주간 한번 했었거든요. 오. 강태진 작가님도 할만하죠. 그래서 한번 쭉쭉 리뷰하면서 네.
강태현 작가님 변천사를 시간 순으로 가도 좋고 사변계담을 먼저 했으니까 역순으로 가도 좋고. 그래서 네 애요기 개구리 장갑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도 그때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대단한 장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리뷰하면서 사실 저는 생각보다 잘 따라오는데 잘 하시는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것이 한번 리뷰를 해본 효과인지 아니면 3명이 됐기 때문인지 그거 좀 궁금했다. 그리고 한국사에 대해서 약간 이 작품을 보고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 이게 정말로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기도 하구나. 나의 아이덴티티가 한국에 있는 게 내가 좋든 싫든. 웹툰 스타일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한국 되게 싫어하거든요. 한국이 싫어서 마침 영화 개봉하던데요? 한국이 싫어서요? 네. 나 장강명 거? 네. 아, 장강명 보러 가야 되나? 장강명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이 큰일 났네. 장강명이 싫어서. 근데 그러니까 저는 웹툰이스타에서는 되게 좋아하는 게 많은 사람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거 말고는 별로 다 대부분 다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론가를 했지. 근데 내가 좋든 싫든 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한국이고 그 역사들이 나에게 좋든 싫든 켜켜이 쌓여서 영향을 주고 있구나라는 걸 아까 말씀드렸던 코리안 디아스포라라는 채널 KBS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채널에서 확인을 하고 나서 이 작품에서 다시 한번 진짜 시계 맞았어. 시계. 그러니까 되게 한국적인 걸 하는 작가님이기도 해요. 한국 사람이면 이해가 안 될 수가 없게 설명을 하세요. 꼭 비단 이 사변계담 아니어도 다른 작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작가님이 6.25를 다룬다고 했을 때 올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못 봤어요 처음에. 그때 이제 초반에 올라온 몇 차째 결제를 해놓고 아껴두고 있다가 그 작년에 연구할 때 보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작년 8월에서 9월 그리고 올해 8월이잖아요. 네. 그 사이에 코리안 디아스포라 채널을 찾은 거야. 와. 앞에 봤을 때랑 지금 볼 때랑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그 경험이 저한테는 되게 컸다. 그래서 사실 한국 전쟁 때가 예를 들어서 60년대생이에요. 그럼 이제 환갑 넘었잖아요. 네. 그럼 70년대생이에요. 지금 50대고 80년대생이면 40대예요. 저도 80년대생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나한테서 내가 태어나던 시기에서 한국 전쟁이나 아니면 내가 태어나던 시기에서 지금이나 거리가 그렇게 막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80년대생한테는. 이제 30대 중반 없고 40대니까. 근데 그 앞에 세대한테는 무슨 의미냐면 한국 전쟁보다 지금 자기가 태어났던 때가 더 멀어. 자기가 태어나던 시점 70년대생이면 1970년부터 한국 전쟁이면 20년 전이잖아요. 네. 근데 자기가 태어났던 시점부터 지금까지로 하면 50년이 지난 거야. 태어났던 때 어린 시절 때 겪었던 사건들이 한국 전쟁에 의한 영향인 게 되게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영향이 적어지는 세대가 태어났고 지금은 거기에 아예 없는 세대가 있는 거잖아요. 네. 저만 해도 있는 세대인 거고 이런 것들을 되새겨 보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뭐 국뽕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역사로 보자고요. 그러면 되게 느껴지는 게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되게 여러모로 재미있는 작품이에요. 맞아요. 즐기는 방법도 되게 굉장히 다양하고 심지어 그 안에서 감동은 모르겠고 웃기긴 한다. 감동. 마음이 움직이는 게 감동이라면 크게 많이 움직이긴 그렇죠. 합니다. 움직이긴 하죠. 들썩들썩 좌우로가 아니라 상하로도 움직여요. 그런 또 장르적인 재미가 있기도 하고요. 네, 충분히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 재미가 많은 사변계담 리뷰였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주에 포베 작가님이 추천해 주신 작품 리뷰하나요? 네. 그래야죠. 포베 작가님께서 추천해 주신 작품이 궁금하시다면 업로드되어 있는 포베 작가님 초대석 한번 들어보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